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트랜스포머 ECV라는 주제로 DBTD 강의를 맡게 된 4기 학회장 김민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준영님이 트랜스포머를 NLP 분야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셨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NLP 분야에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트랜스포머가 컴퓨터 비전 분야에 어떻게 쓰는지 알기 위해서 이 강의 자체가 여러분들이 트랜스포머의 구조를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진짜 짧고 간단하게 트랜스포머 구조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랜스포머 구조의 전체적인 모습이죠. 인코더와 디코더 구조로 되어 있고 포지셔널 인코딩 이런 거 있고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든 마스크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든 어텐션이라는 모듈이 보이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MLP 모듈 이런 것들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구성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트랜스포머를 배우면서 새로 배웠을 만한 모듈이 셀프 어텐션과 이제 포지셔널 인베딩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어텐션의 메커니즘은 다음 사진과 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이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디멘션을 가지고 있는 인풋 벡터 n개가 셀프 어텐션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텐션에는 키 쿼리 밸류의 값이 필요하죠. 그래서 키 쿼리 밸류의 값을 만들기 위한 웨이트 매트릭스를 만들어주고 그것을 행렬법을 통해서 키 쿼리 밸류의 값 벡터의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옆에다가 쉐입을 다 적어놨는데 이게 트랜스포머를 하다 보면은 쉐입이 헷갈려가지고 코드를 제대로 못 짜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옆에 쉐입을 보시면서 인풋 벡터는 이런 모양이었지 쿼리 키 밸류는 이런 모양이었지 하면서 다시 복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쿼리 키 밸류의 값을 웨이트 매트릭스와 인풋 벡터의 행렬법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고 여기에 가정은 배치 사이즈가 없다는 가정하에 쉐입을 적어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쿼리, 키, 밸류의 값을 얻게 되면은 그 다음에 쿼리와 키의 스케일드 다 프로덕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시밀러리티를 구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Q, K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디멘션의 루트 값으로 나눠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시밀러리티 에너지를 구하고 나서는 이제 소프트맥스를 사용해서 어텐션 웨이트를 구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어텐션 웨이트와 미리 구해뒀던 밸류 벡터를 행렬법을 해서 이제 아웃풋 벡터의 값을 얻어내게 되죠. 네, 이게 전체적인 셀프 어텐션 모듈의 파이프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셀프 어텐션이나 어텐션을 이렇게만 처리를 하게 되면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바로 퍼뮤테이션 이퀴밸런트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인풋 벡터의 순서가 바뀌게 되면 그러니까 토큰의 순서가 바뀌게 되면 아웃풋의 토큰의 순서도 바뀌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왜 문제냐라고 하면 모델이 이제 인풋 벡터들의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없애주기 위해서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것을 인풋 벡터에 추가를 해줍니다. 이 포지셔널 인코딩은 인풋 벡터에 그냥 뒤에 붙이는 컨캐트네이션 형식으로도 추가해주기도 하고 이제 그냥 인풋에다가 더해주는 방식을 써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더해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포지셔널 인코딩을 더해주면서 이 인풋 토큰들 간의 이 순서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 다음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인데 이제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의 경우에는 이제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구조에 사용이 되죠. 이 트랜스포머 모델이 문장을 예측할 때 뒤에 있는 문장을 치팅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케일드 다 프로덕트 이후에 얻은 에너지 값에다가 어텐션 에너지 값에다가 음의 무한대 값을 넣어줘서
소프트맥스 이후에 0의 값을 갖도록 만들어집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이 마스크 셀프 어텐션에서 마스크를 어떻게 넣는지 코드로 주어져 있는데, 제가 이따가 스윙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스윙 트랜스포머 모델은 되게 이 마스크를 주는 방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을 넣어주는 부분이 쿼리와 키의 스케일드 다 프로덕트 이후에 마스크를 넣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이따 스윙 트랜스포머를 이해하실 때 이렇게 돼서 얘가 연산이 가능하구나를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이 마스크를 언제 도입을 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이 토큰을 전체 어텐션에 태웠다면 이번에는 토큰을 일정 독립적인 H의 어텐션 헤드로 나눠서 그걸 이제 여러 어텐션에 독립적으로 나누어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제 다양한 측면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죠. 그래서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Which do you like better, coffee or tea? 라는 문장이 있을 때 어떤 어텐션 헤드에서는 which do 혹은 물음표처럼 의문형 문장 타입에 집중하는 어텐션 헤드가 만들어질 수 있고, 다른 어텐션 헤드에서는 반대로 you, coffee, tea 이런 것처럼 명사에 집중하는 어텐션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문장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용되는 어텐션에 대한 정보를 이제 모두 설명을 드렸고, 이제 전체적인 트랜스포머 구조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트랜스포머가 이렇게 연산을 했지라고 다시 복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트랜스포머 복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의 오늘 강연 주제인 어떻게 비전에다가 어텐션과 트랜스포머를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를 어떻게 CV에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트랜스포머라는 모델 자체가 이 NLP 분야에서 굉장히 엄청난 충격을 준 모델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 컴퓨터 비전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모델을 사실 CV 쪽에 한번 끌어와서 사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CV 쪽에 사용할까에 대해서 많은 CV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했고 다양한 논문을 냈고, 그렇게 했을 때 최종적으로 채택된 게 이제 VIT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디어는 CNN의 어텐션을 섞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방식이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레즈넷 모델에 이 사이에다가 셀프 어텐션 모듈을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저희가 레즈넷의 앞에 있는 레이어를 통해서 피처 C 곱하기 H 곱하기 W 사이즈의 피처를 얻어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순서를 이렇게 하면 조금 복잡해질 것 같아서 피처를 H 곱하기 W 곱하기 C라고 볼게요. 그래서 H 곱하기 W 곱하기 C의 피처를 얻게 되면 그 다음에 1 곱하기 1 컨볼루션을 사용해서 저희가 원하는 디멘션 채널 크기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키쿼리 밸류를 어텐션 했던 것처럼 그 메커니즘을 그대로 따라해서 쿼리와 키 사이에 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태웠죠.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태워서 얻은 어텐션 웨이트에다가 밸류 값을 곱해준 다음에 내가 최종 아웃풋을 냈잖아요. 이 메커니즘이 그대로 따라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시면서 조금 헷갈려 하실 만한 게, 사실 랭귀지에서는 그냥 시퀀스의 길이 곱하기 디멘션에서 2차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의 경우에는 3차원이죠. 그래서 이 3차원의 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헷갈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간단하게 바꾸면은 이 H 곱하기 W 자체를 시퀀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시퀀스 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과제 1에서 플래튼이라는 함수를 배웠죠. 플래튼 함수를 이용하면 이 H 곱하기 W 자체를 HW로 하나의 이제 길이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차원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시퀀스 길이, 이게 디멘션에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랭귀지에서 사용하는 어텐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이 연산 자체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레진의 사이에 어텐션을 넣은 거기 때문에 이게 원래 채널 차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얘로 인해서 채널 차원이 바뀌어버리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나온 이 C' 디멘션에서 C로 다시 컨볼루션을 사용해서 채널을 다시 맞춰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즈넷과 같은 CNN 모델 사이에 셀프 어텐션 블럭을 넣어서 CV 분야에 그 어텐션을 사용하는 첫 번째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델에 약간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희는 최소한 트랜스포머 모델을 CV 분야에 사용하려면은 적어도 어텐션이나 트랜스포머가 이 모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걸 보면은 사실 그냥 CNN 구조에 약간 곁다리로 껴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 모델의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아직 모델 자체가 CNN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소하지만 약간 디테일이 있다면 여기 보시면 셀프 어텐션을 중간층부터 사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이 이유 중 하나는 셀프 어텐션의 이제 연산량이나 메모리량이 인풋이 n이면은 5n 제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셀프 어텐션을 중간층이 아니라 이 처음층에 사용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픽셀 값이 토큰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연산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 중간층부터 사용한다는 디테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디어는 아직 CNN 구조에서 제대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한계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로컬 어텐션이라는 이제 개념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모든 모델의 연산을 어텐션을 활용해서 연산을 하도록 많은 모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컨볼루션 레이어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커널이 있고 이 커널 값을 바탕으로 이 아웃풋 1픽셀짜리 아웃풋을 내죠. 근데 이 커널 자체를 컨볼루션 레이어를 쓰지 말고 이걸 우리가 어텐션을 활용해서 이걸 비슷하게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 모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쿼리로는 이 리셉티브 필드, 그러니까 커널 사이즈 안에 이 중심 좌표 이걸 쿼리로 하고 키와 밸류는 이 주변에 있는 커널 사이즈만큼의 엘레먼트들이 키와 밸류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디멘션이 모두 디멘션이 이게 여기는 C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C'이고 여기는 DQ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1 곱하기 1 컨볼루션을 활용해서 언제든지 이 채널 디멘션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쿼리와 키의 이제 이 디멘션이 같아야 된다. 이것만 맞추면은 사실 채널은 디멘션은 이런 식으로 써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텐션을 진행해서 한 픽셀짜리 결과값이 나오게 그러니까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의 커널 역할을 어텐션을 활용해서 한 거죠. 여기 약간 수정할 사항이 있는데 이 아웃풋이 C인데 C가 아니라 실제로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C'이겠죠. 그래서 모든 컨볼루션 레이어를 어텐션 메커니즘으로 바꾸는 데에는 성공한 모델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델 자체가 구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테크니컬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모델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거를 이 모델로 바꿀 만큼의 성능 향상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모델이.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시간에 비해 성능 향상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으면 이 모델을 사용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을 이 모델에 갖게 되고 그래서 이 모델도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 모델로 전락하게 되버립니다. 세 번째 아이디어는 이게 그냥 트랜스포머에다가 이미지의 픽셀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는 보시지 않고 이거를 픽셀 단위로 넣는다고 하면은 이 사진이 224 곱하기 224라는 레솔루션을 갖는다는 가정하에 그럼 여기에 224 곱하기 224개의 토큰이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셀프 어텐션은 연산량이나 메모리량이 n제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버리면 메모리 소모량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 나름의 해결책으로 한 방법이
얘를 이 원본의 레졸루션을 그대로 따라오지 않고 이 R 곱하기 R의 레졸루션으로 바꿔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3 곱하기 3을 쓴 거겠죠. 그래서 3 곱하기 3을 쓴 다음에 얘를 픽셀처럼 하나의 색깔만 같도록 가장 큰 픽셀의 값을 맥스 풀링 한다던가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픽셀처럼 만들어줍니다. 이걸 보시면 아시다시피 누가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강아지라는 생각은 안 들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R의 값을 너무 작게 주면은 더 이상 이 오브젝트의 형태를 이미지의 형태를 유지할 수가 이미지의 이런 의미론적인 것들이 완전 붕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R이 너무 작아지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R 값이 너무 커져서 224처럼 되면 메모리 사용량이 많아진다고 그랬죠. 이게 메모리 사용량이 많아져봤자 얼마나 많아진다고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R 곱하기 R로 들어가면은 토큰이 R제곱기가 들어가니까 메모리 사용량은 R 4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 R을 128로 설정했다고 했을 때 128이면 사실 그렇게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128이라는 해상도를 갖는 이미지를 넣었다고 했을 때 무려 768GB라는 메모리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하드디스크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메모리에 768GB가 올라가야 한다는 소리예요. 제 노트북이 지금 16GB를 쓰고 있는데 이건 절대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픽셀 단위로 트랜스포머에 이제 이미지를 넣는 거는 이건 너무 한계가 크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나온 아이디어는 이제 이게 바로 VIT의 아이디어죠. 그래서 아까 전에는 픽셀 단위로 넣었다면 이번에는 픽셀이 아니라 일정한 크기 사이즈를 갖는 패치 단위로 트랜스포머에 넣어보자라고 시작한 아이디어로 시작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3 곱하기 3, 그러니까 9개의 패치로 나누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아까처럼 픽셀이 아니라 이렇게 패치 단위로 이미지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패치의 크기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제공을 했습니다. 이 고양이 사진의 경우에는 16 곱하기 16의 사이즈로 패치를 설정을 했고요. 16 곱하기 16의 사이즈로 설정을 했는데 9개 패치가 나왔으니까 실제로 이미지 크기는 48 곱하기 48이었겠죠. 네, 그래서 이제 패치가 n개가 있을 패치 9개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트랜스포머를 랭귀지에 사용을 할 때 제가 1D 벡터를 저희가 그 벡터, 디디멘셔널 벡터의 형태로 넣어주어야 되는데 이게 패치를 하게 되면 3차원의 형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넣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리니어 프로젝션을 해서 디디멘셔널 벡터로 바꿔주는 과정을 꼭 거쳐줘야 됩니다. 이 리니어 프로젝션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플래튼 방법을 사용한 다음에 걔를 그 MLP 모델에 태워서 디디멘셔널 벡터를 얻을 수도 있고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방법은 이제 컨볼루션을 레이어를 사용을 해서 한 번에 디디멘셔널 벡터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트랜스포머에 태우기 전에 인풋이 또 뭐가 있나 생각을 해봤을 때 두 번째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이죠. 사실 랭귀지의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포지셔널 인코딩을 순서대로 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아이디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글을 읽을 때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읽기 때문에 포지셔널 인코딩을 그렇게 줘도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 구조 자체가 2D 어레이이기 때문에 이거를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대로 포지셔널 인코딩을 넣어주면 그게 좀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해당 논문에는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면 포지셔널 인베딩을 사용을 하는데 이 포지셔널 인베딩마저 우리는 학습 가능하게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뭐 사인, 코사인 이런 걸 활용을 해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만들어줬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러너블한 포지셔널 인베딩을 만들어줘서 이거를 더한 다음에 이걸 인풋으로 넣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뒷부분에서도 이걸 증명을 하지만 실제로 이 포지셔널 인베딩이 제대로 학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트랜스포머 인풋에 들어갈 요소가 전부 완성이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 트랜스포머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디코더 구조가 빠진 트랜스포머 인코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바닐라 트랜스포머 구조에 변형을 하나도 가하지 않고 그냥 이 인풋 그대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트랜스포머의 특성에 따라 아웃풋 벡터를 이렇게 얻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또 시사하는 점 중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CNN 모델에다가 랭귀지를 넣는 거는 조금 데이터의 그런 스트럭처를 반영하지 못한다. 혹은 RNN에다가 CNN을 넣는 거는 그것도 좀 힘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 인풋 벡터의 이런 쉐입만 맞춰주면은 이게 이미지든 오디오든 텍스트든 상관없이 얘가 제대로 동작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D2D 마지막 강의에 나오겠지만 이 멀티모달리티라는 분야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구조가 이 트랜스포머라는 구조입니다. 이 데이터의 종류의 지금까지 나온 모델 중에 가장 영향을 적게 받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 트랜스포머 구조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뭐 저번 시간에 봤던 버트 같은 모델을 보면 맨 앞에 CNS 토큰이라는 걸 붙였죠. 이 VIT에도 마찬가지로 이 클래시피케이션 토큰이라는 거를 이제 스페셜 토큰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n개의 패치 사이즈가 있을 때 아웃풋으로 나오는 게 n 플러스 1개가 되겠죠. 스페셜 토큰까지 해서. 네, 그리고 나서 이 아웃풋 토큰을 전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스페셜한 클래시피케이션 토큰, 이 토큰의 결과값만을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데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온 결과값에 뭐 MLP 레이어를 몇 개를 더 태워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아키텍처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패치로 자른 다음에 들어가고 리니어 프로젝션을 해서 포지셔널 인코딩과 함께 넣어주고 이 CLS 토큰도 함께 넣어준 다음에 이 CLS 토큰 위치에 나온 아웃풋을 MLP 레이어에 태우고 그걸 통해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과제를 진행한다고 확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VIT의 전체적인 구조고 사실 이미지를 어떻게 인풋으로 넣어줄까 외에는 기존의 트랜스포머와 다른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데 어렵지는 않은 모델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VIT라는 모델,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비전 분야에 트랜스포머를 사용한 모델이 이제 탄생을 했으면 이걸 당연히 그 당시에 가장 컴퓨터 비전 분야에 자주 사용하는 CNN 모델과 비교를 해야겠죠. 성능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제 레즈넷이라는 CNN 모델과 VIT의 이제 BLH는 이제 모델 자체의 이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B는 베이스, L은 라지, H는 휴즈 해가지고 이제 갈수록 모델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끝에 보이는 숫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패치 사이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패치 사이즈를 고정으로 해놓기 때문에 패치 사이즈가 작아지면은 이미지 해상도가 같다는 가정하에 패치 사이즈가 작아지면은 패치의 개수는 당연히 많아지게 되겠죠. 패치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제 모델 자체에 태우는 토큰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더 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확인해 봐야겠다 하고 이 논문의 저자분들이 실험을 딱 돌렸는데 이게 결과가 보시면 레즈넷이 VIT에 비해 훨씬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이미지넷이라는 이 1000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1.2 밀리언 개의 이미지 개수를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훈련을 시켰더니 실제로 결과가 VIT가 더 높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레즈넷이 더 높게 나온 거예요. 이 결과를 보고 이 논문의 저자들은 VIT 모델이 별로 성능이 좋지 않은 모델이구나 로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로 인덕티브 바이어스라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혹시 기계학습 들으신 분 있으면은 이 분야 이 용어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기계학습을 안 들어서 제가 이해한 것까지 설명을 드리자면 인덕티브 바이어스라는 거는 이제 모델을 학습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예시로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방식이 있죠. 리니어 리그레션에는 이제 인풋 x가 들어올 때 아웃풋 y가 선형적인 관련이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모델 자체가 어떤 학습을 하는데 이 데이터가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을 거야 라는 식 혹은 뭐 로스 펑션은 이걸 쓰면 더 좋을 거야 하는 것처럼 이 인간이 직접 모델에게 주는 가정 이게 바로 인덕티브 바이어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한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이게 정확한 정의라고 하면 그건 아닌데 이런 느낌이구나라고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모델을 학습하는데 필요한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없으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실제로 이 모델에 없으면은 이 학습이란 걸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시를 들어보면은 저희 일반적으로 이상적인 상황을 먼저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두 개의 비트에 대해서 XOR 연산을 하는 이런 모델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두 개의 비트의 XOR 연산을 하면은 사실 가능한 데이터의 경우의 수가 4개밖에 없죠. 00, 01, 10, 11 이게 4개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모델을 학습시킨다는 게 의미가 없죠. 차라리 그냥 룰베이스로 00이 들어오면 0을 처리하고 01이 들어오면 1을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사는 현실 세계에는 그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특정 강아지 사진만을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뽑는다고 했을 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강아지 사진 혹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강아지 사진이라기보다는 이 가능한 모든 강아지 사진을 저희가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절대 모두 모으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강아지 사진이 가질 수 있는 이 분포에 비해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너무 한정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을 선택을 한 거죠. 트레이닝 데이터셋만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일부분의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전체 데이터를 추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모델을 학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덕티브 바이어스는 이러한 가정을 넣어주면서 학습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현실 세계에 있어서는 이게 꼭 필요한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드는 의문이 그럼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많을수록 좋은 걸까? 적을수록 좋은 걸까?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될 것 같은데 이 두 개의 사진을 보면 이게 많아야 좋을 때도 있고 적어야 좋을 때도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가리키는 방향 자체가 저희가 생각하는 옵티멀한 곳으로 가는 방향이라면 이건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있는 게 훨씬 좋은 거겠죠. 더 빨리 수렴할 수 있고 거기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반대로 인덕티브 바이어스의 방향에 옵티멀한 그 파라미터 값의 밸류가 없다면은 이거는 인덕티브 바이어스 때문에 옵티멀한 값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꼭 많아야 좋다, 적어야 좋다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고 이런 저희가 그 모델을 사용하는 특정 상황에 따라 어떤 모델의 가정을 넣어주고 이런 거를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덕티브 바이어스 피규어를 통해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뭐 리니어 리그레션도 얘네가 실제로 선형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모델이죠. 근데 반대로 선형적인 관계가 없으면은 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의미가 없는 모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덕티브 바이어스에 대한 이야기를 왜 했냐? 이 논문의 저자들이 말하기로는 이 VIT의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CNN의 인덕티브 바이어스보다 적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럼 CNN의 인덕티브 바이어스에는 뭐가 있는데? 라는 의문이 들게 되겠죠. 그래서 CNN에는 어떤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NN에는
인덕티브 바이어스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겠죠. 뭐 로스 펑션 자체도 인덕티브 바이어스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CNN 모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덕티브 바이어스는 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로컬 커널 프로세싱, 로컬리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에서 서로 가까운 위치에 위치한 픽셀들끼리 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이 배경이랑 눈보다는 이 눈과 이 왼쪽 픽셀 이 부분이 좀 더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거, 이거는 납득 가능할 만한 가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지 내의 눈, 코, 입과 같은 특징들은 이미지 전체가 아닌 일부 지역에 근접한 픽셀별로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 사진이 필요 없이 이 일부 지역만 가지고도 특징들을 추출해낼 수 있다는 게 로컬리티예요. 그래서 실제로 CNN 모델에서는 커널이라는 걸 사용해서 전체를 한 번에 보는 게 아니라 이 지역적인 부분을 이 커널 사이즈 안에 있는 부분만을 확인하는 모델 아키텍처였죠. 네, 이런 식으로 CNN은 로컬리티라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이 밑에 사진은 제가 예전에 릴스를 보다가 굉장히 좀 흥미로워가지고 저장해냈던 사진인데, 이거는 이제 인간도 로컬리티하게 이미지를 본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사실 이 사람의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근데 이거를 실제 180도를 돌려보면 네, 여기서 느껴진 것과는 다르게 되게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눈도 뒤집어지고 입도 뒤집어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로컬리티, 지역적인 부분만을 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도 CNN과 같이 로컬리티에 대한 이런 제약을 가진 채 이미지를 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꼭 인간이 이렇게 본다고 해서 그게 꼭 정답은 아니겠죠. 실제로 VIT의 경우에는 이런 로컬리티 정보보다는 전체적인 롱텀 디펜던시를 보기 때문에 이게 뭐 인간이 그렇다고 해서 이 가정이 정답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인덕티브 바이어스는 이제 계층적인 구조를 가진다는 거예요. CNN의 피규어들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채널은 깊어지는 데 반해 이미지 레졸루션, 그러니까 피처 레졸루션이 계속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보고 계층적인 구조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계층적인 구조를 가진 모델들의 특징이 층이 레이어를 지나면 지날수록 좀 더 추상적이고 복잡한 특징을 추출해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동차 사진이 있었을 때 로우 레벨 피처에서는 뭐 선과 같은 되게 저차원적인 정보를 얻어냈다면 이 레이어를 계속 타고 가서 거의 끝부분에 도달하게 되면 얘가 뭐 질감이라든가 이게 자동차구나라는 것과 같이 굉장히 복잡하고 추상적인 특징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층적인 구조가 갖는 특징을 CNN도 가지고 있고, 이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사용된 이유 중 하나는 이제 로우 레벨 피처들이 하이 레벨 피처를 뽑아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정 때문에 이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사용하는 거겠죠. 세 번째는 원래 이거 좀 빼고 싶었는데 Translation Invariance라는 인덕티브 바이어스입니다. 그래서 Translation Invariance라는 거는 이제 인풋에서 고양이가 어느 위치에 있든 위치에 관계없이 아웃풋은 고양이라고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풋의 위치가 달라져도 아웃풋의 값이 같다는 것이 Translation Invariance인데, 사실 이 부분을 빼고서 했던 이유가 이 VIT 논문에서는 이 CNN 구조가 Translation Equivarianc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CNN 구조 자체는 Translation Equivariance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양이가 여기 있는 거랑 고양이가 여기 있는 거랑 결과값이 다릅니다. 아웃풋이 같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CNN이 Translation Invariance 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CNN을 구성하는 이런 특이한 모듈들이 있기 때문에 인베리언스를 얻게 됩니다. 맥스 플링, 레이트 쉐어링, 로컬 피처, 소프트맥스 등을 통해서 인베리언스라는 특징을 얻게 돼요. 그래서 뭐 맥스 플링만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맥스 풀링이 뭐 7 곱하기 7 커널이라고 가정을 하면 7 곱하기 7 내에서는 인풋의 위치가 달라져도 상관없이 어차피 가장 큰 값을 가져오니까 7 곱하기 7 내에서는 트랜스레이션 인베리언스 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 각각의 요소들이 트랜스레이션 인베리언스라는 특징을 CNN 자체에게 제공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NN의 세 번째 인덕티브 바이어스로 트랜스레이션 인베리언스라는 특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이제 결과값을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적으면 이런 좋은 피처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VIT는 CNN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적은 양의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지식을 갖고 있다는 가정하에 다시 설명을 해보자면 이번에는 이미지 넷이 아니라 이미지넷 21K라는 새로운 데이터셋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 전에 데이터셋보다 대략 14배 정도 많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VIT와 레지넷을 학습시켰더니 VIT 라지 모델이 레지넷 성능을 따라잡은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논문의 저자들은 더 나아갑니다. 이번에는 우리 그럼 더 큰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보자. 그래서 JFT 300밀리언이라는 데이터셋을 활용합니다. 이건 이제 구글이 아무래도 검색 엔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미지 사진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미지 사진, 엄청나게 많은 이미지 사진을 활용해서 이번에 학습을 시켜보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미지넷 21K가 14밀리언인데 이 데이터셋은 300밀리언을 갖고 있죠. 대략 20배 정도 더 많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학습을 시켰더니 제일 큰 퓨즈 모델이 레지넷 성능을 뛰어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것처럼 이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적으면은 좋은 피처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근데 VIT한테 더 많은 데이터셋을 제공을 해줬더니 CNN 레즈넷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걸 봤을 때 VIT가 CNN보다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적구나라는 걸 또 반대로 알아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오해하실 수도 있을 만한 게 혹시 이걸 레즈넷이 오버피팅된 건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데이터셋이 많아지면 오버피팅이 될 확률이 더 적어진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건 오버피팅과는 관련이 없는 현상이라는 것을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모델의 장점 중 하나라고 하면 저는 어텐션 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딥러닝 모델들은 블랙박스라고 해서 얘가 왜 이런 답을 도출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트랜스포머 모델의 경우에는 어텐션 맵을 사용해서 얘가 이렇게 이해를 했구나 정도는 저희가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VIT도 이러한 이점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어텐션 맵을 활용해서 이 모델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분석을 해서 어블레이션 스터디에 넣어놓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에서 뭐 강아지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다거나 뭐 비행기 부분에 맞춘다거나 이러한 어텐션 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직접 비디오로 보여주고, 두 번째 이 맨 끝에 있는 포지셔널 인베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에 있는 이 패치에 대해서 얘랑 유사한 위치에 있는 포지셔널 인베딩이 무엇이 있냐라고 했을 때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이렇게 다 근처에 있는 것들이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높은 걸 알 수 있죠. 이걸 통해서 CNN의 로컬리티 자체가 그렇게 무의미한 얘기는 아니구나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VIT 내용인데 이 다음부터는 VIT의 이런 이렇게 좋은 모델이지만 이 VIT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한계들을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을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잠깐 쉬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54분까지 쉬고 마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네, 쉬는 시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VIT에도 한계가 있고 이 한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 모델 정도를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 모델로 스윙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스윙 트랜스포머 이 논문의 인트로덕션 부분을 보면 이 VIT의 한계점으로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챌린지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제가 지금 이걸 이해시켜드릴 자신이 없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텍스트를 먼저 보면 비주얼 엘레먼트들은 다양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세임 레졸루션의 피처 맵을 갖는 VIT는 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주얼 엘레먼트들은 여기서 보이는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고양이 같은 거나 이 사람 같은 거. 네, 이런 비주얼 엘레먼트들은 이 사진을 보셔도 알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크기를 가지고 있죠. 되게 부자연스럽지만 실제로 뭐 고양이가 여기에 가까이 찍힐 수도 있고 여기 멀리 찍힐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미지 내에서 비주얼 엘레먼트들은 굉장히 다양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디비트딥 강의의 태스크 이름이죠. 오브젝트 디텍션인데 그 내용을 진짜 완전 기초 수준에서만 가져오면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거는 저희가 그동안 계속 배웠던 분류 문제에서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이 고양이가 있다는 것까지는 얘가 분류해낼 수 있는 거 그거 플러스 이 고양이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이 박스까지 치는 게 이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에서 중요한 거는 이 레솔루션, 이 피처의 해상도가 굉장히 다양한 해상도를 갖는 피처 맵들을 가져와야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아까 봤던 그림이죠. 그래서 로우 레벨 피처가 있고 하이 레벨 피처가 있을 때 하이 레벨 피처는 좀 더 복잡하고 추상적인 정보를 가져온다 했고 로우 레벨 피처는 조금 저차원적인 표현을 가져온다고 했어요. 그 두 번째 특징은 얘는 이미지에서 통과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사진을 보면 김승용 교수님이 그려주는 사진인데 여기를 보시면은 로우 피처의 경우에는 56 곱하기 56으로 상대적으로 큰 레졸루션을 가지고 있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레졸루션이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이것처럼 하이 레벨 피처로 갈수록 피처의 레졸루션이 점점 작아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특징은 하이 레벨 피처로 갈수록 좀 더 추상적인 정보를 갖게 된다. 두 번째는 하이 레벨 피처로 갈수록 피처의 레졸루션이 작아진다.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CNN이라는 구조를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계층적인 구조를 갖는 것들은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추상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사소한 것들은 기억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게 고양이라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복잡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이 툴 하나하나씩을 얘가 고려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이 레벨 피처에서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오브젝트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찾아낼 수 없겠죠. 그리고 또한 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처 레졸루션이 작다고 했는데 리셉티브 필드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CNN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계층적인 구조를 지니면서 리셉티브 필드라고 해서 얘가 볼 수 있는 사이즈의 크기가 갈수록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레벨 피처는 저기에 담고 있는 정보가 이 정도나 되는 크기의 정보를 하나의 피처에 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큰 정보의 리셉티브 필드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이 작은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분류를 할 수 없겠죠. 그런데 반대로 로우 레벨 피처의 경우에는 저차원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라고 분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얘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라는 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의미론적인 지식, 인포메이션이 필요한데 그거는 로우 레벨 피처에서 얻을 수 없고 하이 레벨 피처에서밖에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디텍션에서는 이 다양한 계층에 있는 피처 맵들을 들고 오는 게 성능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레벨 피처에 따라 잡아낼 수 있는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이걸 오브젝트 디텍션의 표현을 맞춰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세임 레졸루션이 아니라 다양한 레벨의 피처를 갖는 여러 개의 레졸루션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오브젝트 디텍션과 같은 태스크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VIT의 경우에는 인풋으로 들어가는 시퀀스 길이와 아웃풋으로 나오는 시퀀스 길이가 항상 일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미지 레솔루션의 크기 차이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의 경우에는 이런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 같은 이런 덴스한 이런 밀집한 거에 대한 예측을 하는 태스크에는 좋은 성능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지 않고 하나의 세임 레졸루션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VIT의 첫 번째 한계라고 스윙 트랜스포머 논문에서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 챌린지의 경우에는 이제 레졸루션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일단은 이미지의 경우에는 텍스트에 비해 항상 연산량이 크겠죠. 왜냐하면 텍스트는 뭐 n개의 길이가 있다면은 n개가 토큰으로 들어가면은 이미지는 가로 곱하기 세로까지 들어가서 h 곱하기 w가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해서 텍스트보다 이미지의 연산량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VIT에서 일정한 패치 사이즈를 가지고 일정한 사이즈를 가진 패치로 나눠서 그 트랜스포머 모델에 태우죠. 근데 이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면은 이거는 가볍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제 VIT에서는 패치 사이즈가 정해져 있다고 했으니까 얘를 뭐 n 곱하기 n이라 했을 때 일정한 패치 사이즈로 나눴을 때 뭐 4등분이 된다라고 하면 4개의 토큰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뭐 의료 분야에 사용되는 사진이다 보니까 이 해상도가 굉장히 높은 사진들이 많아요. 그러면 2n, 2n에 되는 경우에는 토큰이 제곱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VIT에서 사용한 데이터셋 자체가 224 곱하기 224인데 요새 나오는 사진들은 그거보다 훨씬 높은 해상도를 가진 데이터셋이 많고 심지어 매지컬 분야에 사용되는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그거보다 해상도가 훨씬 높아야 되기 때문에 VIT도 최대한 이 토큰이 많아지는 거를 없애려고 했지만 결국 해상도가 높아지면 그 문제가 똑같이 생긴다라고 스윙 트랜스포머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프 어텐션은 컴플렉시티가 쿼드라틱, 그러니까 제곱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연산량이 4제곱으로 많아지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윙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제안을 합니다. 스윙 트랜스포머는 우선 첫 번째로는 CNN 아키텍처의 이 계층적인 특징을 트랜스포머에 적용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특징은 아까 말했던 챌린지 두 개를 해결한 모델인데 첫 번째는 이제 계층적인 피처맵을 얻으면서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 같은 덴스 프레딕션 태스크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전에는 쿼드라틱한 컴플렉시티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미지 사이즈의 리니어한 컴플렉시티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문제점을 모두 해결한 모델이죠. 이 스윙 트랜스포머 모델 자체가 굉장히 좀 딱 설명을 들으면 이걸 도대체 구현을 어떻게? 라는 생각이 드는 모델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그린 하찮은 사진이 하나 나오는데 저희가 그래도 3강의 동안 트랜스포머를 NLP에만 사용을 했는데 갑자기 이미지에 사용을 하라고 그러면은 이게 인풋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하고 굉장히 헷갈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준비를 하면서 그게 헷갈렸고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트랜스포머를 랭귀지 모델 사용했을 때의 모양이죠. 인풋이 이렇게 토큰으로 쭉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토큰이 디멘션을 가지고 있고 이걸 트랜스포머에 태우는 이거에 맞춰서 스윙 트랜스포머를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윙 트랜스포머에 필요한 용어에는 이제 패치와 윈도우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패치라는 거는 아까 VIT에 있는 것처럼 일정한 사이즈의
일정한 사이즈로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랭귀지에서 토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본 단위를 패치라고 하고, 이제 한 패치에는 4 곱하기 4개의 픽셀이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윈도우라는 개념인데, 이 뒤에서 윈도우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여기서는 원래 VIT는 이 전체를 셀프 어텐션을 했다면, 모든 토큰에 대해서 모든 패치에 대해서 셀프 어텐션을 했다면, 얘는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셀프 어텐션을 합니다. 그 특정 부분을 결정짓는 요소가 윈도우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에는 패치 사이즈가 4 곱하기 4지만 원 논문에서는 한 윈도우 안에 패치가 7 곱하기 7, 49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그림의 설명을 드리자면 패치 한 개는 이 토큰 한 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윈도우는 안에 49개의 패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윈도우 한 개에는 49개의 패치가 있고, 이게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들어가는 인풋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윈도우 한 개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윈도우 한 개에 대해서만 셀프 어텐션이 진행되겠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구조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치 파티션과 리니어 임베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패치 안에는 4 곱하기 4개의 픽셀이 있습니다. 4 곱하기 4개의 픽셀이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벡터로 나타내게 되면 디멘션의 크기가 48이래요. 이것도 그림으로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패치 안에 이제 하나의 패치라고 생각하면 4 곱하기 4개의 픽셀이 있다는 거고, 4 곱하기 4개의 픽셀이 있지만 저희가 RGB가 3개의 채널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3개의 채널로까지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 이게 총 48개가 되죠. 얘를 저희는 트랜스포머에 태울 때 아까 VIT에서 했던 것처럼 리니어 프로젝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얘를 이제 벡터로 바꾸면은 이렇게 1 곱하기 1 곱하기 48의 디멘션을 갖는 피처 토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패치의 가로 개수, 세로 개수, 그 다음에 채널의 개수에서 총 48의 디멘션을 갖는 토큰이 하나 완성이 되고, 이걸 이제 48개를 그대로 넣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트랜스포머에 넣고 싶은 이제 임의의 디멘션으로 바꾸는 리니어 임베딩 레이어까지 해서 이 두 과정을 거쳐서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들어가게끔 모델을 만든 겁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간단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제 여기 보시면 스트라이드 4, 커널 사이즈 4, 아웃 채널을 C라고 하고, 얘를 컨볼루션 레이어 한번 태우면은 아까 전에는 뭐 플래튼하고 리니어 임베딩을 하는 대신에 얘는 한번 계산해 보시면 알 거예요. 이대로 하면은 이 모양이 바로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GitHub 코드들을 보면 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해서 바꾸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상대적으로 연산량도 적고 되게 간편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스윙 트랜스포머 블럭은 이제 이게 메인이니까 일단 이거를 건너뛰고 패치 머징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CNN의 계층적인 구조를 가져온다고 했죠. 그래서 VIT의 경우에는 계층적인 구조가 아니라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same 레졸루션을 가지고 있는데, 얘의 경우에는 이 윈도우끼리 합쳐주는 이제 과정을 거쳐주면서 이 계층적인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 계층적인 구조를 갖게 되는 연산을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패치들이 있을 때 이 하나의 윈도우 안에 있는 패치들을 모두 채널 차원으로 컨캐트네이트, 이거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붙여주면은 8분의 H 곱하기 8분의 W의 형태로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이 채널 차원이 진짜 너무 무한정 커지게 됩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1 곱하기 1 컨볼루션을 사용해서 채널을 줄여주는 것까지 해서 얘의 이미지 피처 레졸루션을 계속 줄여주는 계층적인 구조를 만든다고 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패치 머징이었고 그 다음에는 스윙 트랜스포머 블럭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윙 트랜스포머 블럭은 이 오른쪽에 보이는 저 사진 피규어인데 사실 대부분은 저희가 그냥 트랜스포머를 보면서 봤던 구조인 것 같은데 이 WMSA와 SWMSA라는 처음 보는 셀프 어텐션인 것 같긴 한데 이상하게 앞에 붙은 그런 모듈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윙 트랜스포머에는 이제 로컬 윈도우 어텐션,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윈도우 안에 있는 패치들에 대해서만 어텐션을 진행을 해줍니다. 그걸 이제 로컬 윈도우 어텐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로컬 윈도우 어텐션에 대해서 좀 더 코드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미지 사이즈가 224 곱하기 224라고 가정을 하고 실제로 이 이미지 사이즈를 썼고요. 그러면은 패치 하나당 픽셀이 4 곱하기 4개가 들어가니까 패치의 개수는 56 곱하기 56개. 그럼 윈도우 사이즈는 윈도우 하나당 7 곱하기 7개의 패치가 들어가 있으니까 8 곱하기 8개의 윈도우 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로컬 윈도우 어텐션에 의하면 저희가 이 윈도우 안에만 있는 패치들끼리만 어텐션을 구하지 얘네들끼리는 이제 영향을 주고받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냥 해버리면은 태워버리면 이제 윈도우끼리 어텐션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남은 이 8 곱하기 8개의 윈도우는 배치 사이즈로 보내줍니다. 이것도 아까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저희가 어텐션에 들어가는 거는 이 N과 D인데 이 배치는 셀프 어텐션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로컬 윈도우 어텐션을 하기 위해서 이 8 곱하기 8 남는 것들을 이쪽으로 배치로 넘겨버리면은 이제 셀프 어텐션을 할 때 얘를 고려하지 않고 로컬 윈도우 내에 있는 패치들끼리만 어텐션을 진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테크니컬한 방법을 사용해서 스윙 트랜스포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게 저희가 배치를 64를 줬다고 해서 실제로 64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윈도우 사이즈까지 고려를 해서 이 배치를 주어야 한다를 전달드리려고 했고 이 앞으로 이 8 곱하기 8을 M이라는 기호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왜 이 로컬 어텐션을 하냐, 로컬 윈도우 어텐션을 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윙 트랜스포머는 계층적인 구조를 가져오고 이 로컬 어텐션을 해주면서 컴플렉시티가 이미지 사이즈에 대해서 리니어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로컬 어텐션을 사용하게 되면 실제로 컴플렉시티가 리니어하게 바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HW의 제곱이라고 해서 이미지 사이즈에 쿼드라틱하게 컴플렉시티가 결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WMSA 그래서 아까 보였던 모듈이었죠. 그 모듈의 경우에는 이제 HW 실제로 이미지 사이즈에 대해서 리니어한 컴플렉시티를 갖는 것을 실제 연산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게 또 여기 m제곱이 있는데 m제곱은 왜 고려를 안 하냐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컴플렉시티를 할 때 저희가 m은 하이퍼 파라미터로 이제 상수값을 주는 거기 때문에 m은 여기에 고려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로컬 윈도우 어텐션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서 각각의 윈도우에 대해서 셀프 어텐션을 했더니 실제로 이미지 사이즈에 대해서 리니어한 컴플렉시티를 가지고 있다. 이걸 통해서 VIT가 가지고 있는 그 연산량의 문제를 우리는 어느 정도 해결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SWMS인데 SWMSA가 이제 이 모델의 이름이 왜 스윙이냐를 설명해주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은 Shifted Window Attention이어서 이 S와 뒤에 있는 윈을 따서 스윙 트랜스포머가 이 모델명이 된 거예요. 아까 로컬
로컬 윈도우 어텐션을 보시면 이 윈도우 안에 있는 패치끼리만 셀프 어텐션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 분명 근접해 있는 패치들인데 이 두 패치들에 대해서는 전혀 인터랙트 그 영향을 주고받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논문의 저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이 패치들 근접해 있는 패치들끼리도 영향을 주는 방법을 우리가 고안해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 시프티드 윈도우 어텐션이라는 것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원래 윈도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윈도우를 왼쪽 대각선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원래는 이 두 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못하지만 이 시프티드 윈도우를 사용함으로써 이 두 개가 서로 영향을 받을 수 있게 윈도우가 설정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근접해 있는 패치임에도 불구하고 셀프 어텐션, 그러니까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해당 논문은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직관적으로는 그럴듯한 얘기인데 과연 이게 실제 실험적으로도 이런 근접한 패치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게 좋냐라고 이제 증명을 해야겠죠. 실제로 증명을 했을 때 시프트를 사용한 것보다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시프트를 사용한 게 모든 평가 지표에 대해서 더 높은 성적을 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접한 패치들끼리 또 어텐션을 그러니까 영향을 주고받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 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이 윈도우의 경우에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렸죠. 그래서 이 윈도우의 경우에는 그냥 각자에 대해서 셀프 어텐션을 똑같은 토큰의 개수를 넣어주면 상관이 없는데 얘는 중앙의 경우에는 4 곱하기 4고 여기의 경우에는 4 곱하기 2고 여기의 경우에는 2 곱하기 2예요. 이게 다 처리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지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심플한 방법은 CNN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죠. 여기다가 패딩을 주는 거예요. 패딩을 줘서 이 2 곱하기 2짜리를 여기는 0으로 채워져 있는 4 곱하기 4짜리로 패딩을 해주면 윈도우 4개를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걸 이제 윈도우 9개를 가지고 연산을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이 해당 논문의 저자들은 이것도 그 컴플렉시티를 더 늘려주는 거 아니냐. 원래는 4개로 하면 되는데 9개로 하니까 2.25배 늘어나는데 그러면은 이게 컴플렉시티가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더 늘어난다. 이 방법은 옵티멀한 방식은 아닌 것 같다. 라고 하고 이 방법 대신에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이 윈도우 사이즈가 다른 현상을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용하는 방식이 이제 사이클릭 시프트 방법을 활용해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늘리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우선 이쪽 밑에 표를 보시면 위에 패딩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이 윈도우의 개수를 늘린 방법이고 이 밑에 거는 여기서 제한한 사이클릭이라는 시프트를 사용했을 때의 결과값인데 이제 여기가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패딩이 더 많다고 했으니까 여기 값이 더 크겠죠? 더 오래 걸릴 테니까. 실제로 패딩이 사이클릭보다 조금 더 처리하는데 오래 걸린다고 이 논문에서 증명을 했고 그래서 우리 사이클릭 시프트가 올바른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이클릭 시프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이렇게 나눠진 거를 가지고 이 A, B, C 부분을 이쪽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옮겨주면은 윈도우 사이즈가 이제 깔끔하게 만들어지죠. 이 방식을 활용해서 이제 시프티드 윈도우 어텐션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시프티드 윈도우를 해서 윈도우 사이즈가 이렇게 바뀌면 얘를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이 토식점 롤이라는 이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사용하면은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4는 이쪽으로 가고 5는 이쪽으로 가고 3은 여기서 빠져나가니까 다시 이쪽으로 가고 이게 이미지로 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되지만 이게 실제로 값을 출력해서 보면 되게 당연한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선 솔직점 롤을 활용해서 이동을 시켜주고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면 이제 얘끼리 연산하고 얘끼리 셀프 어텐션하고 얘끼리 셀프 어텐션하고 얘끼리 셀프 어텐션을 하면 원래 사용했던 WMSA처럼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이 방식을 사용하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보면은 5번과 3번의 경우에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관련이 없는 이미지들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어텐션을 하게 되면은 5와 3이 관련 없는 쌍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윈도우 안에 속하게 되니까 어텐션을 진행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현상은 오히려 성능을 떨어뜨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연산을 하지 않도록 마스크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 없는 쌍들이 서로 셀프 어텐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3 윈도우, 두 번째 윈도우 부분을 가져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면, 실제로 패치가 4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은 원래 5532였는데 이제 4개니까 5533이겠죠. 그래서 얘를 하나의 패치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패치는 하나의 토큰의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 패치가 이 토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읽으면 5353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시퀀스 길이가 4, 디멘션이 D니까 커리는 4 곱하기 D 디멘션을 갖게 되고, 물론 꼭 D일 필요는 없겠죠. 뭐 D 프라임이어도 상관이 없고, 키의 경우에는 이제 4 곱하기 D 프라임의 디멘션을 갖게 됩니다. 쉐입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케일도 더 프로덕트를 하면 QK 트랜스포즈에서 4 곱하기 4의 쉐입이 나오게 돼요. 이거는 이제 간단한 행렬법이죠. 이걸 활용해서 이거를 한번 시각화를 해보면은, 자, 4가 5353이니까 이 순서대로 5353 5353이라고 어텐션 맵에서 본 것처럼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와 3은 관련이 없으니까 5와 3은 서로 어텐션이 안 되게 마스크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5끼리 있는 거에만 마스크를 씌우지 않고 3끼리 있는 거에만 마스크를 씌우지 않고 5랑 3이 섞여 있는 이 부분에서는 마스킹을 해주면은 얘가 연산을 할 때 이제 5랑 3이 서로 섞이지 않게끔 셀프 어텐션이 진행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이 구조가 이미지 사이즈가 정해져 있으면 이 마스크가 일정하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을 따라서 이런 느낌의 어텐션 마스크를 넣어줘서 연관 없는 쌍들끼리 어텐션을 최소화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이런 다양한 모듈들을 활용해서 이런 전체적인 스윙 트랜스포머 모델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스윙 트랜스포머가 이게 굉장히 복잡한 모델이어서 조금 이해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거 오늘 집에 가시면 다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절트를 한번 봐야겠죠. 아까 말했다시피 이 스윙 트랜스포머에서는 우리 계층적인 구조를 사용했고 컴플렉시티 리니어하고 그다음에 우리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덴스 프레딕션 테스트에 대해서 우리 잘해 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한 증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논문을 읽을 때는 기노스가 아니긴 한데 이제 논문을 읽을 때는 이 사람들 인트로덕션에서 얘기한 내용을 잘 증명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스윙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 굉장히 잘 쓰여진 논문이기 때문에 증명이 잘 돼 있는데, 자, 우선 첫 번째, 리니어한 컴플렉시티를 가지고 있으니까 속도가 더 빠르겠죠. 그래서 VIT와 비교를 했을 때 이제 보시면 이제 플럭스가 속도를 나타낸다 생각하시면 되고, 플럭스가 낮을수록 속도가 빠른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86 밀리언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 얘가 좀 더 많죠.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얘는 55.4인데 얘는 15.4로 훨씬 빠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계층적인 구조를 줬다는 건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제공해줬다는 거고,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제공해줬다는 거는 이제 적은 데이터로도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미지넷 데이터를 사용했죠.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VIT가 레즈넷보다 훨씬 안 좋은 성능을 보여줬는데, 이제 스윙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파라미터로 당장 50과 84만 비교해도 얘가 더 높은 성능을 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적은 양의 데이터셋임에도 불구하고 스윙 트랜스포머가 더 좋은 성능을 낸다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 증명을 해줬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이제 덴스 프레딕션 테스트에서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했고, 실제로 이제 코코라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지표를 측정을 해보았을 때 모든 면에서 좋은 성능을 낸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사실 VIT랑 비교가 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VIT 1 논문에서 오브젝트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이 실험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은 빠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스윙 트랜스포머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BEIT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도 좀 어려운 모델인데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EIT 모델은 VIT 모델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중 하나가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적기 때문에 데이터가 너무 많이 필요하다라는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되게 단순한 방식으로 해결을 하자고 합니다. 어떻게? 데이터셋을 늘리면 되지 않느냐. 이게 그냥 무식하게 데이터셋을 늘리자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바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번 3기 디비투딥 같은 경우에는 이 SSL이라는 게 하나의 디비투딥 강의로 있었는데 지금 빠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슈퍼바이즈 러닝,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도학습이라고 하죠. 이 지도학습에는 크나큰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라벨링을 해야 한다는 점인데 이 라벨링을 하면은 이게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싸고 심지어 이런 매스크럴 같이 전문 인력이 필요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라벨이 있는 데이터셋은 거의 찾아보기도 힘들죠. 그래서 예시로 이것도 김승영 교수님이 계산해 주신 건데 이 일종의 이미지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클래시피케이션 라벨링을 한다고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를 라벨링하는데 10초가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시급이 $15라고 하면은 이 일종의 이미지에 대해서 이 정도의 돈을 지불해줘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게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어도 이 정도인데 만약에 이런 것처럼 이거 이제 세그멘테이션 테스트 이런 것처럼 되게 하기 어려운 것들은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고 이미지당 걸리는 시간도 오래 걸릴 거니까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겠죠. 매지컬 사진 같은 전문 인력의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많이 제공을 해줘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도학습의 경우에는 라벨링을 하는데 너무 많은 자원이 투입이 된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방식 중 하나가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죠. 미지도 학습이라 해서 데이터가 라벨링을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그러면 우리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학습을 시킬 수 없을까라는 게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입니다.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그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이제 인풋으로 들어오는 데이터 자체가 슈퍼비전을 제공하는 건데 저희가 이 예시를 당장 저번 시간에 봤습니다. 그래서 버트 같은 모델을 보시면 그냥 텍스트를 넣어주면 임의로 몇 개의 토큰을 마스크를 제거해주고 이 마스크의 값을 예측해주는 방식으로 얘가 학습을 했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전혀 라벨링을 할 필요가 없죠.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 그냥 문장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얘가 스스로 랜덤으로 빈칸을 뚫고 그 빈칸을 채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방식에는 라벨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라벨이 사용되지 않는데 이 방식은 라벨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죠. 그런 것처럼 자기 스스로 슈퍼비전을 제공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는 거고 이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핵심은 이 프리텍스트 테스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트의 경우에는 프리텍스트 테스크로 어떤 걸 해주냐면 빈칸을 뚫고 채워주는 걸 해주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적인 저희가 일상에서 활용할 테스크가 아닌 사용자가 새롭게 정의한 테스크를 활용해서 프리트레인이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스크를 통해 프리트레이닝을 하면은 이후에 파인 튜닝을 통해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든 오브젝트 디텍션이든 다양한 테스크에 적용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그리고 버트가 그거를 다 얘기해주는 모델이죠. 실제로 프리트레이닝으로 프리텍스트 테스크를 수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하면은 뭐 QA 데이터셋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뭐 감정 분석하는 모델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클래시피케이션하는 모델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활용해서 되게 다양한 태스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델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BEIT도 그럼 우리도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통해서 데이터셋을 늘려보자라고 한 겁니다.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사용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벨을 제작할 필요가 없고 인터넷에 굴러다니는 이미지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아무거나 가져와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프리텍스트 태스크만 잘 설정을 해주면 얘가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좋은 피처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여기서 생기는 의문은 당연히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어떤 걸 결정을 해야 될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BEIT에서 B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BIT 모델에서는 버트에서 사용한 MLM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버트의 MLM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리캡을 해드리면, 이제 원래 The man went to the store이라는 문장이 있었으면 80%의 먼저 15%의 단어들을 뽑아온 다음에 그 15%의 단어들 중 80%의 단어를 마스크로 변경을 합니다. 스토어를 마스크로 변경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15% 중에 10%의 단어들은 이 스토어가 더그로 변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단어가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의 경우에는 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줌으로써 얘가 변경되지 않은 것도 변경되지 않았다고 잘 분석을 하나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마스크를 제공을 해줘서 얘가 이 빈칸, 마스크를 빈칸이라고 하면 이 빈칸을 예측하게끔 학습을 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버트 모델을 태운 다음에 얘 나오고, 클래시파이어 모델을 태운 다음에 이제 이 마스크가 뭐였는지 예측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이 킹도 예측을 하고 플레이도 예측을 해서 이 마스크 그 15%에 들어간 단어들에 대해서만 이 원래 단어를 예측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해서 이 문장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카파빌리티를 키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점 중 하나가 이 MLM 클래시파이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은, 이 마스크를 타고 얘가 나오면은 이 랭귀지 모델에는 보캐뷸러리라고 해가지고 이 랭귀지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의 집합이 있어요. 그 집합을 모두 클래스로 나열을 하고, 그 클래스로 나열을 했을 때 가장 확률이 높은 걸로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클래시파이어를 하기 위해서는 보캡 사이즈만큼의 클래스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미지는 보캐뷸러리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하나의 픽셀에 대해서도 RGB 값만 생각해도 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의 개수가 있는데, 그걸 다 보캐뷸러리로 처리할 수도 없고, 얘가 또 트랜스폼에 태우려면 픽셀 단위가 아니라 패치 단위로 계산을 할 텐데 그거에 대한 모든 보캐뷸러리도 만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BIT는 이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근데 버트의 그 MLM이라는 방식을 활용을 하고자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보캐뷸러리라는 거를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는 게, 그냥 픽셀 수준의 예측을 하면 그래도 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 정도는 보캐뷸러리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픽셀 수준의 예측을 하게 되면 이제 숏 레인지 디펜던시라고 해서 이제 그냥 사실 이미지의 픽셀 간의 관계를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픽셀이랑 현재 있는 픽셀이랑 그렇게 사실 차이가 많이 나지 않거든요. 실제로 아까 보여줬던 그 여자분 사진을 보더라도 사실 픽셀 하나랑 이쪽 픽셀 하나랑 사실 픽셀 값 차이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얘가 그냥 왼쪽에 있는 픽셀이랑 비싼 값을 내면은 대부분 맞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롱 레인지 디펜던시를 확인할 수 없고, 그다음 하이 프리퀀시 디테일스인데, 저희가 과제 1에서도 저희가 데이터셋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쭉 확인을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픽셀 단위로 예측을 하게 되면 이 분포가 다 유니폼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뭐 흰색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하면은 흰색 배경이 더 많겠죠, 데이터셋에. 흰색을 가지고 있는 픽셀이 더 많기 때문에 그냥 흰색으로 예측하면 맞출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표현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자주 나오는 거, 이것만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픽셀 수준의 예측은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논문의 저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픽셀 단위의 수준의 예측은 안 되니까 보캐뷸러리를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고, 이 보캐뷸러리를 어떻게 만들까에 대해서 이 논문이 계속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비주얼 토큰이라고 합니다. 비주얼 토큰이 이제 보캐뷸러리의 역할을 하신다고 비주얼 토큰을 만들어 이제 보캐뷸러리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네, 인코더, 디코더 먼저 트랜스폼에서 봤죠. 네, 인코더는 좋은 피처를 추출해내고 디코더는 그 추출해낸 걸 바탕으로 이미지를 생성해내거나 뭐 텍스트를 생성해내거나 정확한 설명은 아니지만 대충 그런 방향으로 항상 흘러갔었죠 모델들이. 그래서 이 비주얼 토큰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전체적인 모델로 한 번 학습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우선 CNN을 통해서 피처를 뽑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 피처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보캐뷸러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코드북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아까 전에 보캐뷸러리는 이제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의 집합이라고 했으면 얘는 아까 말했던 이제 비전 모델들이 사용할 이제 인베딩 스페이스, 아니, 인베딩들의 그 모음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코드북을 만들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래시파이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얘에 가까운지, 얘에 가까운지, 얘에 가까운지, 얘에 가까운지. 자, 이렇게 되면 이제 MLM 클래시파이어는 이 코드북만 잘 학습을 시키면 이제 MLM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프리텍스트 태스크로.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인코더를 통해서 좋은 피처를 뽑아내면 얘랑 얘 연산하는 그 방식이 있어요. 이걸 연산을 해서 이 인코더 아웃풋과 가장 가까운 코드북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피처는 1번 코드북이랑 제일 비슷했고 이 피처는 53번 코드북이랑 비슷했어 라고 하면은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코드북에 있는 인베딩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진행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줘야 보캐뷸러리로 클래시파이어가 가능해지겠죠. 네, 그 다음에 디코더를 통해서 이 피처 그대로 원래 보통 생성 모델은 이 피처 그대로 생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생성을 하지 않고 이 피처를 통해서 바뀐 코드북으로 이루어진 피처로 바꾸고 그 피처를 활용해서 디코더를 생성하는 학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사진과 이 사진의 차이를 통해서 학습을 시킬 수 있겠죠. 로스 펑션을 줄 수 있겠죠. 이 코드북을 어떻게 학습시키냐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그냥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리면 이제 그냥 클러스터링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뭐 벡터가 뭐 d 디멘션이겠지만은 저희 그냥 가볍게 3차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3차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자, 여기 하나의 피처를 얘가 3차원이라는 가정하에 얘 x, y, z 좌표에다가 찍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저기 16개가 있으니까 16개를 찍어보면 6개만 찍을게요. 이렇게 되면은 요 학습 방식을 사용해서 그냥 정확히 말하면 얘도 학습하는 모델을 활용해서 훈련했기 때문에 정확히 클러스터링은 아니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비슷한 쌍들을 묶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클러스터링에 의하면은 여기에 있는 중앙값 부분이 중심이 되겠죠. 그리고 이 중앙값 부분이 이제 이 집합, 이 군집 안에 있는 걸 대표하는 인베딩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인베딩을 여기 하나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북은 이런 식으로 각 클러스터링의 대표가 될 수 있을 만한 인베딩들을 코드북 안에 넣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테스트에서는 만약에 새로운 피처를 받았는데 이거는 뭐 여기에 찍혔다. 이러면은 얘는 얘랑 제일 비슷한 분집이라고 속해져 있으니까 이 인베딩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 E1, E2, E3라고 하면 E1을 여기 찍힌 거는 이 E1을 가져가서 여기다가 넣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클러스터링 같은 느낌으로 이 코드북을 학습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디코더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보캐뷸러리 사이즈가 만들어지게 되죠. 코드북이라는 이름으로.
그 과정이 이 위에 달리라고 쓴 굉장히 유명한 생성을 모델이죠. 달리3, 달리2 이런 거. 그거의 시초가 되는 거에서 나오는 방법론인데 이 위에 부분이 아까 설명드렸던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이 unused during pre-training이라고 쓰여 있는 이유가 이 토크나이징 학습이 안 된 상태로 MLM을 하면은 이게 제대로 된 성능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스테이지 1으로 먼저 학습을 시키고 스테이지 2로 MLM을 학습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테이지 1은 방금 전에 이 설명으로 된 것 같고, 그럼 이제 스테이지 2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미지 VIT에 넣었던 것처럼 패치 단위로 이렇게 쪼개집니다. 패치 단위로 쪼개진 다음에 얘를 마스킹을 해요. 블럭와이즈 마스킹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도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랜덤한 또 확률을 가지고 저희 버트 모델이 랜덤한 확률을 가지고 마스킹을 했던 것처럼 이미지도 랜덤한 확률을 가지고 몇 개 이상의 마스크를 만들어주고 여기 다시 이 VIT랑 정확히 똑같은 모델입니다. 이 마스크 이미지 모델링 헤드만 빼면은 정확히 똑같은 모델인데 이렇게 넣어줘서 이 마스크된 부분을 예측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비주얼 토큰의 이 4 곱하기 4 쉐입이랑 이 패치 사이즈는 똑같게 만들어줘야 얘가 제대로 MLM 방식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겠죠. 이제 블럭와이즈 마스킹이라고 했는데 이제 보시면은 이 여기를 보시면 블럭이 굉장히 뭉쳐서 마스킹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패치가. 자, 그렇게 얘가 코딩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가 지워져 있으면 이 블럭 단위로 얘가 마스킹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쇼트레인지 디펜던시라고 해서 만약에 뭐 여기만 뚫려 있다라고 하면 얘가 최대한 얘랑 비슷한 토큰을 뽑아내면은 답이 맞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렇게 블록와이즈를 하게 되면은 여기 값을 추출할 때 여기 값이랑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더 좋은 레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피처를 추출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 블록와이즈 마스킹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미지를 좀 더 잘 이해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방식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와이즈로 마스킹을 하고 다시 일렬로 세워서 인코더에 넣은 다음에 MLM처럼 마스크로 가려진 부분을 예측을 하는데 이 예측한 값은 아까 이 위에 달리로 보이는 이 토크나이저가 학습이 돼서 비주얼 토큰을 만들면 그 비주얼 토큰을 보큐뷸러리처럼 써서 예를 들어 여기가 234 값인데 여기가 234가 가려져 있으면은 234를 예측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스테이지 1에서 썼기 때문에 스테이지 2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BIT고 BIT도 굉장히 좀 어려운 논문이어서 이것도 집에 가시면 복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모델인데 마지막 모델은 이제 DEIT라는 모델입니다. 얘도 이제 VIT에 이제 데이터의 양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를 또 지적하고 우리는 그러면은 더 적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해서 고안된 모델입니다. 이거는 이미 잘 학습된 모델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방식이에요. 이거를 이제 정식 명칭으로 하면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거죠.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이미 잘 학습된 티처 모델이 이 학생 모델에게 이 로스 펑션을 통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좋아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는 방식입니다. 이게 저희가 일반적인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도 그냥 혼자서 독학하는 것보다 뭐 일타강사가 있으면은 조금 더 빠르게 학습할 수 있고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거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수학적으로 이게 이상적인 이유가 이 원 논문에서는 자세하게 증명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가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DEIT의 경우에는 CNN 모델, 이제 레즈넷, 트랜스포머에 대해서도 VIT에서도 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CNN을 티처 모델로 하고 비전 트랜스포머를 스튜던트 모델로 해서 학습을 한번 시켜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학습이 크게 두 개의 브랜치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모델 학습시키면 이 루트를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델이 레이어를 통과하고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어떤 확률값을 얻어냈을 때 GT랑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활용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분류 모델 학습을 시키잖아요. 그거를 계속 유지하되 거기에 플러스 티처 모델이 결과값을 내고 라벨과 프레딕션을 이제 로스를 통해서 하는 이 로스 텀이 두 개가 됩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활용해서 하는 게 논리티 디스틸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GT와도 비교하고 티처 모델과도 비교하는 방식이다. 물론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논문에서 디스틸레이션 방식도 굉장히 많은 걸 고민을 합니다. 크게 소프트 디스틸레이션과 하드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 혹여나 나중에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활용할 때 굉장히 유용한 정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 디스틸레이션은 이제 티처 모델 확률 분포와 스튜던트 모델 확률 분포를 같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같게 만드는 건 이제 KL 다이버전스라는 게 있는데 이 KL 다이버전스를 활용을 하면은 이제 두 개의 확률 분포가 같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시를 들면 이 빗금이 칠해진 게 티처 모델이라고 하고 이 보라색을 스튜던트 모델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한 21% 정도 되는 거죠. 티처 모델이 얘가 21%라고 예측을 했다. 베케이션 21%라고 예측을 했다. 그러면 스튜던트도 이게 21%가 되게끔 얘를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티처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스튜던트 모델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겠죠. 두 번째 이제 하드 디스틸레이션입니다. 하드 디스틸레이션은 이걸로 설명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티처 모델이 베케이션이 제일 확률이 높다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원래는 이 확률 분표를 모두 따라가면서 분포를 맞췄는데 그러지 말고 티처 모델이 얘를 정답이라고 예측을 했으면 얘의 확률을 100%를 만들고 나머지 0%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라벨이 GT 라벨이 아니라 티처 모델이 예측한 게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둘 스튜던트 모델의 확률 분포와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해서 학습하는 방식이 하드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겁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우리 학습 방법의 소프트 디스틸레이션이 좋을지 하드 디스틸레이션이 좋을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 디스틸레이션의 경우에는 장점이 이제 하드 디스틸레이션보다 더 많은 정보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세 개의 클래스를 분류하는 모델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게 하드 디스틸레이션의 방식이고 이게 소프트 디스틸레이션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하드 디스틸레이션은 무조건 고양이만을 학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고양이 사진에도 강아지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털이 있다거나 꼬리가 있다거나 다리가 4개가 있다거나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다거나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 사진을 통해서 개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데 하드 디스틸레이션을 사용하면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고양이에 대한 정보만 학습하게 만들다는 거고 이 소프트 디스틸레이션은 그것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드 디스틸레이션의 경우에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적용했을 때 더 안전한 학습 방법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면 이미지를 돌리거나 이미지 일부분을 잘라내거나 이런 방식으로 모델에게 넣어주는 건데 그 데이터를 왜 이게 더 안전한 학습 방법이냐고 하면 티처 모델이 얘를 봤을 때는 좀 더 한 0.95% 정도로 이건 고양이 사진이야 라고 할 겁니다. 근데 얘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해서 이 G 부분만 잘려서 모델 인풋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럼 이 티처 모델의 성능이 좋으면은 이것도 아마 고양이라고 예측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귀 모양을 보고. 근데 문제는 이거보다는 이걸 좀 더 고양이에 더 근접하다라고 예측을 할 거예요. 얘는 0.95%라면 얘는 애매하게 한 0.7%? 이 정도로 예측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하드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0.9든 0.75든 얘가 제일 확률 높으니까 얘를 GT 라벨로 활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 사진에 대해서 고양이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줄 수 있지만 소프트 디스틸레이션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얘의 확률이 낮아지면서 개나 곰의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의미 없는 정보들까지 학습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강하게 적용되는 모델의 경우에는 하드 디스틸레이션이 좋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해당 논문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강하게 주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드 디스틸레이션을 활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모델을 다시 그리면은 아까 전에 소프트 라벨과 소프트 프레딕션이 이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처음으로 제안한 모델에서는 소프트 라벨과 소프트 프레딕션을 활용하는데 해당 DIT라는 모델에서는 하드 프레딕션과 하드 라벨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터 하나 있네요. 두 번째는 이제 디스틸레이션 토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름의 시야를 넓혀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넣어봤는데요. 이게 기존에는 VIT 내에 이 토큰들이 있고, 그러니까 패치들이 있고, 이 클래시피케이션 토큰 하나만 넣죠. 근데 해당 DIT 구조에서는 클래시피케이션 토큰 외에 디스틸레이션 토큰이라는 거를 또 뒤에다 넣어줍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토큰은 출력을 한 다음에 GT 라벨과 비교를 하고 디스틸레이션 토큰의 경우에는 출력을 한 다음에 티처 모델 아웃풋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전 사진을 보면은 이쪽을 타고 가는 게 디스틸레이션 토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쪽으로 가는 게 클래시피케이션 토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토큰을 활용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의문이 들죠? 왜 굳이 디스틸레이션 토큰을 넣어야 되는 거지? 그냥 클래스 토큰 하나 넣어주고 얘를 둘 다 디스틸레이션이랑 클래시피케이션 둘 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논문의 저자들도 그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진행을 하냐면 이 클래스 토큰과 이 디스틸레이션 토큰이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뭐 같으면 1이 나오겠죠? 1이 나오게 되면은 얘가 학습하는 거랑 얘가 학습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래스 토큰 하나만 써도 되는데 만약에 얘랑 얘 시뮬러리티가 굉장히 낮게 나오면 이 클래스 토큰 그러니까 이 클래스 토큰 그러니까 GT 라벨과 비교했을 때 얻은 토큰과 티처 모델의 아웃풋과 비교했을 때 얻은 토큰이 서로 다른 방법으로 학습이 되는구나를 증명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이 두 개의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구해보니까 0.06이라는 굉장히 낮은 수치가 나왔고 그걸 통해서 이 두 개의 토큰이 서로 다른 방법으로 학습이 진행되는 거구나를 증명을 해냅니다. 이제 또 추가적인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냥 클래스 토큰은 여기 앞에 있고 디스틸레이션 토큰이 뒤에 있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얘네가 완전히 똑같이 학습을 하는데 그러니까 디스틸레이션 토큰을 여기다 넣으면 클래스 토큰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 라는 또 반박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반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만드냐면 이 클래스 토큰을 GT 라벨과 비교하고 이 디스틸레이션 토큰도 GT 라벨과 비교하게끔 모델을 다시 설계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클래스 토큰과 디스틸레이션 토큰에 여기서 시뮬러리티를 다시 구했을 때 이 시뮬러리티가 높으면은 앞에 있건 뒤에 있건은 GT 라벨과 비교했을 때 똑같은 학습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했음에도 클래스 토큰과 디스틸레이션 토큰의 시뮬러리티가 낮다면은 얘는 이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앞뒤 차이 때문에 생기는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해당 논문에서는 이걸 증명을 해보니까 얘네 둘이 GT 라벨과 각각 비교를 하면은 둘의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0.999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를 앞에 넣냐 뒤에 넣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였다라는 걸 증명을 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종합해보면 어떤 얘기가 되냐 클래스 토큰을 통해서 그러니까 둘 다 랜덤한 토큰을 설정을 하고 하나는 GT 라벨과 비교하고 하나는 티처 모델 아웃풋과 비교했는데 서로 다른 토큰으로 학습이 되고 그게 의미하는 거는 이제 티처 모델 아웃풋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과 GT 라벨을 통해 학습하는 게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 이 부대를 채택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논문을 보시면. 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래스 토큰, 디스틸레이션 토큰을 해서 디스틸레이션 토큰은 이제 티처 모델과 비교를 하고 클래스 토큰은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GT 라벨과 비교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또 DIT도 이제 증명을 해야겠죠. DIT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IT의 문제는 데이터셋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 우리 데이터셋을 줄이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DIT 그 디스틸레이션을 활용한 거는 요
이 밑에 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호가 있는 게 디스틸레이션을 활용한 학습 방법입니다. 이걸 봤을 때 파라미터 수가 6밀리언, 5밀리언 봤을 때 플러시가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이 VLT랑 비교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86밀리언, 87밀리언을 했을 때 이미지넷에 대해서 학습을 하더라도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지 데이터셋이 적어도 이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더 적은 양의 데이터셋으로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었다라고 이제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품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원래 저희가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클래스 토큰에서 나온 값으로 이제 MLP 레이어에 태워서 이제 분류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토큰이 두 개예요. 그럼 이 토큰이 두 개인데 이 디스틸레이션 토큰도 사실 사실 이 분류와 전혀 연관이 없는 토큰이라고는 말할 수 없죠.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어떤 걸 사용을 해야 되냐라는 의문이 당연히 생기게 되고, 그걸 이제 또 실험으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토큰만을 사용을 했을 때, 클래스 토큰에서 나온 아웃풋만을 사용했을 때의 결과, 그 다음에 디스틸레이션 인베딩만을 사용했을 때 나온 결과, 이 두 개를 합쳐서 사용했을 때 나온 결과를 비교했을 때 이 두 개를 모두 사용하는 게 더 좋은, 그러니까 앙상블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이 논문에서 또 증명을 해줍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디스틸레이션이 될까? 저는 이 부분이 제일 궁금했어요. 이 논문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논문에서 증명을 해주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디스어그리먼트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아웃풋의 결과가 달랐냐. 그러니까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디스틸레이션이 됐다면 컨볼루션의 결과값과 디스틸레이션을 사용한 DIT의 어그리먼트 정도가 커야 되고, 그럼 디스어그리먼트의 정도는 낮아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비교를 해보니까 컨볼루셔널 레이어와 이 DIT가 디스어그리먼트라고 했으니까 더 작을수록 좀 더 비슷한 느낌의 모델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도 이걸 통해 간접적으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얘가 DIT에게 줬기 때문에 얘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와 비슷한 느낌의 결과값을 내는 거 아니냐라고 여기서 증명을 해주게 됩니다. 이 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대각선은 같은 것들끼리 비교를 하는 거니까 디스어그리먼트가 당연히 0이겠죠. 무조건 같은 결과를 낼 테니까. 그리고 이제 DIT와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했을 때 다른 네트워크에 비해서 이 DIT는 디스틸레이션을 안 한 그냥 VIT 모델이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비교를 했을 때 얘가 좀 더 디스어그리먼트의 정도가 강하고 얘가 디스어그리먼트의 정도가 작기 때문에 인덕티브 바이어스도 디스틸레이션이 된다라고 이렇게 증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디스틸레이션이 됐기 때문에 더 적은 데이터셋으로 학습이 가능했구나라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트랜스포머인 CV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여기 보시면 관련 출처들은 순서대로 VIT, 스윙 트랜스포머, DIT, BEIT 논문 순서대로 쓰여져 있으니까 이거 확인하시고 관심 있으셨으면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진짜 디빈투지 8강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